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 울산의 송장섭입니다. 오늘 송장섭의 파워토크에서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해 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치솟는 등 연초부터 들썩이는 울산의 물가 실태를 살펴봅니다. 또 잦은 장애 발생으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KTX 울산역의 선로 전환기 문제점도 짚어봅니다. 송장섭의 파워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올해는 4.11 총선 그리고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큼지막한 선거가 연이어서 이렇게 치러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들도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까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번 총선과 대선의 의미 어떻게 부여하고 계십니까? 20년 만에 한 해에 총선과 대선 같이 치러지는데요. 예, 그렇죠. 작년에 안철수 현상, 박원순 돌풍으로 나타났듯이요. 예.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여론조사를 해도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무당파, 예. 무당층이 40%에서 60%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정치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서 선거를 두 번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도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완전히 당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6가지 바꾸겠다 하니까. 민주당도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안 되니까 이미 통합을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민주당은 이제 간판 내린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나 야나 전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바꿔서 새로운 상품으로 이제 유권자들한테 그 선택을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있다면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까지 쫓아갈까, 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쫓아갈까, 이 갭을 빨리 메꾸는 쪽이 좀 우세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돼서 총선이 치러지고 대선이 치러지면 뭔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지금까지 봤던 정치와는 뭔가 좀 새로운 정치, 지금까지 봐왔던 익숙한 정치인들이 아니라 정말 좀 새롭고 제대로 하는 정치인들을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올 선거를 열심히 지켜보기도 하실 거고 또 열심히 참여도 하실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직접 참여 열기, 또 선거 행동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정치의 대전환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런 만큼 이제 여나 야나 총선이나 대선에 준비하는 자세가 어느 해하고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한나라당은 우선 한나라당 간판을 계속 가지고 갈지 아니면 내려놓고 다른 간판을 달지도 지금 불투명한 그렇죠. 상태입니다. 보수도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승덕 의원의 돈봉투 폭로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수사 과정에서 몇십 명에 달하는 집권당 의원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될지도 모를 이런 아주 참 절박한 이 위기 상황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엄청난 위기, 2004년에 탄핵 때에 겪었던 위기 또는 그 이전에 차떼기 정당에 오명을 썼을 때의 위기보다도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이 속에서 기회를 새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내일 모레 선거한다 그러면 백석도 못 건진다는 게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차피 지금 다 죽을 거라면 정말 제대로 한번 바꿔서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보이고 선택을 받자. 그렇다면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열심히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예. 야권은 어떻습니까? 야권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또는 더 나가서 이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관적 분위기가 한나라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감지됩니다. 그런데 제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보면요. 바로 그 낙관적 이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뭐냐면 이게 낙관적 분위기는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한나라당은 사실 누가 해도 어려운 선거니까 뭐 불출마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교통 정리를 당하면 뭐 그것대로 또 감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민주당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천 과정이 막 잡음도 생길 수 있고 또 결국은 뭐 옛날에 국회의원 지낸 사람, 옛날에 장관 지낸 사람, 옛날에 무슨 공사사장 지낸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서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예, 뭐 낡은 사람들이 다시 나왔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지금의 낙관적 분위기가 민주당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내부에서 할 만큼 분위기가 좋은 상태죠. 따지고 보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이제 대통령 임기 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 정권의 어떤 레임덕 현상도 어떤 정북이나 아니면은 총선이나 대선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레임덕 이미 시작됐죠.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완전 무결하다. 우선 내가 대통령 될 때 기업한테 돈 받고 선거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친인척 비리만은 이 정권에서 없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랬던 대통령이 결국은 신년사에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고개를 숙일 만큼 사태가 아주 급전직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임덕은 이제 더 이상 뭐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해지면 이제 국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레임덕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힘 빠져서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남은 1년 동안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남북관계가 불안한데 이거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 서민생활 어려운데 물가 3%대로 잡아서 서민생활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서민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막아주고 뭐 그걸 개선하는 과제는 다음 정권에 넘기더라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이미 온 레임덕 하에서라도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을 최소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나라당이 변화를 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이제 연초에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울산 민심을 좀 알아봤는데요. 네. 그런 한나라당이 코너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서는 어떤 뭐 개인적인 지지도보다 정당 지지도가 높으니까 이것이 하나의 좀 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당 지지도와 어떤 선거 결과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연결은 되겠죠.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영남 지역 전체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많이 높거든요. 그렇죠.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대구 경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높은 정당 지지도만 믿고 공천 아무렇게나 하면 이제 국민들이 정당 지지도 높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공천하는 거 그 사람 다 찍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노회찬 통합진보당 대변인하고 토론을 했는데 이 노회찬 대변인이 자기가 얘기하는 목표는 울산의 3개 지역구를 통합진보당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3개 지역을? 네, 3개 지역. 그러니까 6개 지역구에서 절반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목표를 그렇게 제시하는 거니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 민심의 변화를 읽고 있는 거겠죠.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무조건 이기던 곳인데요. 이제는 어느 쪽이 다수당이 될지 모를 만큼 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간의 각축전이 치열하거든요. 전국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남권의 민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 지지도 높다고 안심하면 질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 쪽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당 지지도가 한나라당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야권 쪽에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나라당이 지역에서 이제 정당 지지도는 상당히 높은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아니면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아주 낮잖아요. 아직도 저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떻게 좀 연관시켜서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현역 의원들을 제가 좀 폄하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영남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요.
어쨌든 선거 쉽게 해서 쉽게 당선된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뭐 토론에도 안 나오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당선되죠. 그리고 쉽게 당선되니까 지역구를 관리를 특별히 또 열심히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또 되니까. 그렇죠. 이런 확신들이 그 국회의원들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천을 받는데 지금까지 공천은 무슨 국민 경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 지도부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당선된 다음에 주로 당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서 뭐 이거 통과시키라 그러면 국회에서 거수기 노릇하는 거는 열심히 했겠지만 정말로 지역에 와서 지역 유권자들한테 봉사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뭘 헌신적으로 뭘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었죠. 지금까지 정치가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를 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요. 저 사람은 도대체 지역에서 한 게 뭐 있냐. 그다음에 우리하고 우리 대표인데 우리랑 제대로 소통된 적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지지도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당 지지도와 자신의 지지도의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정말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고 정말 내가 자격이 없다 싶은 분들은요. 저는 과감하게 불출마 선언을 해주는 것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도 이제 고민이 많은데 네. 일단 뭐 민주통합당이든 통합진보당이든 당내 후보를 결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야권 단일화고 네. 그렇게 해야 한나라당하고 승부를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충분 조건이 되는 건데 과연 이 야권 단일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이게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한 필요는 민주통합당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필요를 강하게 느끼는 쪽에서 먼저 뭐 목마른 사람이 응원을 한다고 먼저 후보 단일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민주통합당이 대폭적인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진보당 쪽의 요구는요. 간단합니다. 교섭단체 구성은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교섭단체 구성 20석을 하겠다는 건데 비례대표 포함해서 교섭단체 구성이 되어야 국회 운영에 발언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석 목표는 통합진보당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20석을 하려면은요. 뭐 이 정당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한 5석 정도를 한다 치면 나머지 15개를 수도권하고 호남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영남에서 물론 울산도 있고 또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이런 곳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선거구니까요. 여기서 뭐 10개, 15개 정도는 양보를 받아야 됩니다. 예.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그러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자기들 공천만 하면 당선될 그 지역에서 15개 이상을 이 통합진보당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뜻이죠. 속칭 노른자를 내줘야 된다는 예. 통합진보당의 이러한 목표를 충족시켜 줘야만이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이 목표 충족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후보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더 급한 것은 민주통합당 쪽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려면 대폭적인 양보가 필요하고 그 양보는 최소한 수도권에서 15석 정도의 양보를 의미하는데 과연 이거를 이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일화되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네. 설사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렇죠. 자기 지역구에 자기 당 후보를 내지 않고 네. 정강 정책이나 어떤 정당의 정책성이 그렇죠. 다른 당의 후보를 내놓고 같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시킨다. 네.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두드러졌었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6.2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선거가 그랬습니다. 유시민 후보하고 김진표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로 했고 결국은 유시민 후보로 단일화되는 바람에 당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후보를 내지 못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별로 안 갔죠. 그 바람에 단일화는 했는데 유시민 후보는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국민들한테 왜 단일화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공감을 얻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생각이 달라서 정당을 따로 할 건데 그렇죠. 왜 선거 앞두고서 그렇게 단일화하느냐. 결국 야합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꼼수 아니냐. 그렇죠. 이합 집산하고 뭐 다른 게 그렇습니다.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해를 시켜야만이
국민들이 납득하고 그래서 투표장에 갈 거 아닙니까? 그 점을 좀 소홀히 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밀실해서 협상해갖고서 누구 하나를 결정해서 이 사람이 후보입니다라고 하면 지지자들이 다 쫓아가서 찍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 국민들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점을 제가 거듭해서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총선 이야기는 그 정도 하고요. 네. 지금 대선으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교수의 어떤 1대1 대결 구도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안철수 교수가 뭐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을 딱 그었지만은 네. 대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언급이 없거든요. 네. 안철수 교수 돌풍의 원인 그리고 안철수 교수의 어떤 대선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돌풍의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성 정치권은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하는 뭔가 특히 새바람이 필요하다. 네, 2030, 40 세대의 그 새로운 바람에 대한 변화 욕구 이것이 있었고요. 두 네. 번째는 안철수 교수가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데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또 좌절한 젊은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손잡아주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 공감을 하는 이런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때문에 안철수 현상, 안철수 돌풍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저는 그래서 갖게 된 안철수 교수의 영향력. 이거는 비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이 될 때는 그 모양 좋게 잘 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가 정치하지 않으면서 갖고 있는 영향력을 박원순 시장 후보한테 이렇게 얹어주는 방식으로는 이게 잘 전이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교수가 직접 후보로 뛰어들 때 어떨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예,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고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야 되거든요. 뭐 북한이 갑자기 무너질 때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라든지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매일매일 이 국가 경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만 하더라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현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게 그냥 과외 공부 몇 번 한다고 해서 이게 갖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실전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또 그 쌓아온 이런 대권 주자들과 과연 겨룰 수 있겠느냐 이런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검증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장관들 인사청문회 보시면 정말 저런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맞습니다. 장관 돼야 되냐 이러잖아요. 근데 장관들은 약과예요. 하루만 잘 버티면 되잖아요.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근데 정치인은 특히 대권 주자는요. 인사청문회 같은 거를 매일매일 겪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내가 그냥 잘 살고 그냥 내 편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검증 과정을 거칠 엄두를 못 냅니다. 근데 내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국가 경영을 위해서 내가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권력 의지라고 하는 것이 충만하고 이것이 완전히 내면화돼 있을 때 6개월이 아니라 6년 뭐 또는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은 40년간의 검증 과정을 거친 겁니다. 예. 맞아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안철수 교수가 그런 권력 의지를 지금 내면화하고 있느냐. 이 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직도 의문이다라고 의문부여를 찍고 있는 대목일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안철수 교수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실 때는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있어 보입니까? 저는 출마 쪽보다는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좀 더 가능성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측면 지원하는 네, 쪽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뭐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이 이제 합법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이번 총선 물도 이어지는 대선에서 상당한 파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SNS는 직접 민주주의를 촉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원 결정의 핵심도 그겁니다. 우리 선거법 정신이 뭐냐면요. 돈은 묻고 입은 푼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입을 푸는데 입을 푼다는 것은 듣는 사람들한테는 귀가 또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은 풀고 귀가 열리게 하는데 제일 돈이 적게 들면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SNS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선거법 취지에도 맞는 것인데 제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바로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SNS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게 곁다리로 좀 있었다고 하면 뭐 후보가 홈페이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했던 장식물 같은 거였다고 한다면 앞으로는요 이게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주요한 선거운동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 말씀드리는데 기술이 아니라 이 컨텐츠와 메시지와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유권자도 정치인도 마땅히 갖춰야 될 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죠.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뭐 SNS가 이제 합법화됐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후보자들 중에 뭐 네. 트위터를 배워보겠다, 페이스북을 네. 배워보겠다 할 텐데 그 참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죠? 바쁜 일정 속에 그렇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 자세의 변화가 네. 먼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알겠습니다. 후보든 그렇게만 하면 그 후보를 지켜보는 유권자 중에서 예, 파워 트위터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올려주시거든. 그걸 믿고서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번 총선은 이런 점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갖고 보시면 네. 좀 더 흥미롭게 그리고 올바른 후보자를 네.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음. 뭐 간단한 코멘트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예. 예, 끝냈으면 합니다. 후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보다는 후보가 중요합니다. 한나라당에도 지금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한나라당 후보들 중에도 떨어뜨려야 될 후보가 있을 거예요. 또 민주당이나 이 통합 진보당 후보들 중에도 꼭 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서도. 후보는 예. 예. 그래서 후보를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판단, 유권자들이 직접 읽고서 느끼고 이끌어낸 이 판단을 갖고 투표장에 가셔야 휘둘리지 않고 주인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번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당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유권자들의 옳은 동량이 되기 위해서 좀 자기 희생이 그리고 내가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고 네. 우리 유권자들은 옳은 후보자가 나오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과연 나와 있는 후보 중에 누가 옳은 후보자인지 그렇습니다. 좀 고르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정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정환 기자, 네. 오늘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치솟는 등 연초부터 들썩거리고 있는 울산의 물가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잦은 고장으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KTX 울산역의 선로 전환기 문제점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각 가정마다 본격적으로 제수용품 준비를 시작하실 텐데요. 해마다 그랬듯 올해도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오르는 등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나 시민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올해는 설 연휴가 예년에 비해서 보름 정도 빨라졌기 때문에 설 제사상을 준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역시 제수용품 가격이 크게 올라서 설 제사상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만은 않습니다. 지난 11일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시장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제수용품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제사상에서 빠질 수 없는 사과와 배 등 각종 과일들을 미리 장만하려는 시민들도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며칠 새 제수용품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에보다는 한 30% 우리가 생각할 때 물가가. 예? 전통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설 대목이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지난 추석 때와는 달리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금 전부 장사꾼들 뿐이라 소임은 없어. 옛날처럼 그렇게 잘 되는 시설은 이제 없지 뭐. 새해 벽두부터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연말 한 마리에 4~5천 원 하던 생태가 지금은 7천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2천 원짜리 사과도
산지 출하가 줄면서 3,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쇠고기 등 일부 육류를 제외하면 제수용품 대부분이 10% 이상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 값어치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물가가 3분의 1 정도는 올라간 것 같아요. 만날 모자라지요. 옛날에 요랑하고 돈 들고 나오면 만날 모자라는 거예요. 유통업계에서는 4인 가족의 설 차례상 비용은 21만 원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체감 물가마저 크게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연초부터 물가가 들썩이다 보니 물가 당국으로서도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시나 각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중 물가를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싼값으로 제수용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싼 중국산이 값비싼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물가 안정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11일 UBC 취재팀이 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시민들로 북적이는 전통시장에 원산지 단속 반원들이 떴습니다. 제수용품들을 꼼꼼히 살피던 단속반이 이내 원산지 표시가 없는 곳을 찾아냅니다. 참깨와 숭늉, 질금가루엔 국산 표시가 돼 있지만 중국산인 땅콩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중국산 이래 놓으면 조금 끓이는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국내산이라는 미숫가루엔 중국산 깨와 중국산 땅콩, 중국산 아몬드가 섞여 있습니다. 중국산 쌀과 국내산 찹쌀을 섞어 만든 과자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던 한 상인은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매직으로 글자를 새로 쓰기 바쁩니다. 보신 것처럼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울산 지역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수십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설 연휴가 보름 정도 빨라지면서 연초부터 물가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원산지 표시 단속을 비롯해 강력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 등은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저희 여타 물품은 물가 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가격 표시제,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서 서민 물가 안정에 주력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통계청도 물가 관리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매일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이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제 설 주요 성수품하고 서비스 요금 그리고 기타 이제 서민 이제 장바구니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해 가지고 매일매일 가격 동행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를 잡겠다며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울산의 물가 인상률이 4%였다는 정부의 발표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인상률과는 큰 차이가 있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 제수용품은 물론이고 올해는 각종 공공요금까지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은 상하수도 요금을 포함해서 모두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미 인상이 결정됐거나 인상이 불가피한 공공요금들이 많아서 울산시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그 자체로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지만 다른 물품의 가격을 연쇄적으로 인상시키는 결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물가 인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공요금을 무작정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울산시도 올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하수도 요금이나
인상한 지 17년이나 지난 정화조 요금 등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다음 달에 13% 정도 인상될 예정이며 택시 요금과 정화조 요금도 올 하반기 중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 인상이라든지 또 장기간 동결로 해서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 초부터 이란 위기로 인해 원유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설 연휴를 앞두고 연초부터 시작된 물가 인상 부담감은 설 연휴가 끝나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부터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생활 물가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대외 변수가 많은 만큼 대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잦은 고장으로 승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KTX 울산역 선로 전환기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환 기자. 네. 울산역을 포함한 경부 고속철도 2단계 개통 구간에서 선로 전환기 장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KTX 울산역이 개통 1년여 만에 전국 5대 역으로 성장하는 등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선로 전환기 장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안감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KTX 울산역의 모습입니다. 멀리서부터 역사 쪽 선로로 들어온 고속열차가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쏜살같이 역을 지나쳐 나갑니다. 바깥쪽 선로에 들어선 열차는 역사에서 모두 정차해야 하지만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서 열차 진로를 바꿔주는 선로 전환기의 장애가 자주 발생하자 울산역과 신경주역을 지나는 모든 열차는 이렇게 역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통과선은 열차를 안 보내고 정차 열차 들어오는 선로 부건선으로 열차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지난해 6월 3일 고장난 KTX 울산역의 선로 전환기는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다시 정상 가동됐지만 2개월 만인 지난 7일 또다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신호 불일치가 신호 자체에 시스템 자체에서 자꾸 에러가 자꾸 나서 그런데 그 부분을 다 잡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010년 11월에 개통한 대구에서 부산까지 KTX 2단계 구간에서는 개통 1년 동안 선로 전환기 장애 발생 건수가 모두 5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선로 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는 31건이며 나머지 520건은 자체 전환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KTX 열차 하부와 레일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가 충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3차례나 발생했지만 철도시설공단이 이를 감추려고 하면서 선로 전환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은 더욱 커지기도 했습니다. KTX 2단계 구간이 개통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1, 2년 동안 선로 전환기에서만 500건이 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원인은 찾았습니까? 네,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2단계 구간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 제품 자체의 하자를 장애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문제의 선로 전환기는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하이드로스타란 제품입니다. 2006년에 도입을 결정했는데 시속 300km 이상 고속철도에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서 도입 당시부터 감사원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컸습니다. 우리 KTX 300km에서는 처음 써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유압 장치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가지고 유압 장치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 잘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또한 KTX 1단계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에 깔린 모터식 선로 전환기와는 달리 2단계 선로 전환기는 유압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선로 전환기에
공기가 차서 압력이 약해지거나 이물질이 끼는 바람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해양부는 민간 조사단을 구성해 선로 전환기 정비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아니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고속열차가 역사에서 정차하지 않을 경우 시속 170km로 통과하기 때문에 울산역은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울산역에서 부번선로로 열차 취급 시 먼저 중앙통로에서 입장 고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승강장에서 직원을 2명을 급파하여 입장 고객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열차가 통과 시에 안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선로 전환기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방 7.5km부터 열차가 감속 운행돼 최소 1.5km 앞에서 열차가 정차하기 때문에 선로 전환기 장애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만으로 승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크게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민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선로 전환기의 자전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KTX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장애 개선뿐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시속 300km 운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KTX를 승객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공단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매거진 울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고향 찾을 생각에 들떠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친지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서두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연초부터 물가가 들썩인다는 등 부정적인 소식이 많지만 설 명절 가족과 함께 하실 시간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